그런데 그 직후 검찰이 사건 이송을 지시한다. 자신의 주소지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피의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지만 검찰의 명령을 끝까지 거스를 수는 없었다.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전화 통화만.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죠. 역시 안 되는군요죠. 역시 안 되는군요. 그분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아주 큰 병원의 전문 의사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오랫동안 대대손손 내려오신 집안이기 때문에 안 좋을 분 사실 많이 화가 났었죠, 사실은. 제가 수사를 하면서 이제 한 13년 됐는데요. 이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책임성 있는 수사예요, 사실은요. 책임성 있는 수사. 뭐 경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접고 말고가 사실은 어떤 권한의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책임성이 있을 때 더 전문 재량도 있다고 봅니다. 책임성이 있을 때 전문 재량도. 근데 13년을 하고도 제 서류 한 장이 종이짝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한테 찾아온 국민한테 책임 있는 대답 한마디를 못 해준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죠. 피의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이송된 이 사건은 정식 재판에 기소조차 되지 못한 채 담당 검사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검사의 지휘가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도 현재로선 이것을 견제할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어떤 지시와 지휘를 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검경이 어떤 적정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이 경찰의 수사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또 검사의 부당한 수사 지휘라든가 수사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수사가 왜곡되는 그런 현실도 있고요. 또 사실상 경찰이 검찰을 또 견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검찰 권력이 독주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사의 주체는 검사고 경찰은 그 보조자라는 공식은 지난 50년간 확고히 지켜져 왔다. 그러다 보니 복잡한 사건이나 시비를 가려야 하는 경우 경찰이 스스로 끝까지 파헤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충 검찰에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다. 제도가 경찰을 무능하게 만든 셈인데 이처럼 판단하지 않는 경찰의 존재는 곧바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흔히 볼 수 있는 폭행 사건만 하더라도 명백하게 어느 한쪽이 먼저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사용했다고 해도 다른 한쪽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한 대라도 맞받아쳤다면 경찰은 두 사람 모두를 피의자로 조사한다. 경찰이 판단했을 때에 일방적인 다툼인데 한쪽이 조금의 반항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이야기보다는 가해자 쪽 이야기가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다시 재고가 되고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경찰은 나중에 다가올 자기에 대한 책임 추궁 또는 시비거리 확산 또 수사에 대한 어떤 검찰의 개입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양자가 주장하는 걸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결국 흔히 말하는 상피의자로 둘 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다만 한쪽은 좀 더 많이 행사하고 다른 한쪽은 조금 덜 행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서 검찰의 의견을 받아서 지휘를 받아서 송치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검찰이 송치돼도 단순 폭행 사건은 재수사하는 경우가 드물어 결국 폭행의 정도에 따라 양쪽 모두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것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수사기관이 오히려 피해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셈이다.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검찰 단계에서 재수사가 자세하게 이루어져서 피해 가해가 확인이 드러나서 일방적 피해자임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형사 입건이 되었던 기록이 있고요. 또한 그 단계까지 오면서 피의자 신분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유의 제약과 권리 침해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현재의 경찰이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수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유발되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절대적인 지휘 복종 관계는 수사 이외의 영역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검찰에서 내려보낸 형 집행장을 처리하는 것이다. 형 집행장은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잡아들이기 위해 검찰이 발부하는 강제 집행장이다. 반발 심하죠. 특히 야간에 지금은 21시 이후에는 그 대상자를 검거를 하게 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을 시키거든요. 한마디로 단순히 이제 돈 몇십만 원 못 낸 것 때문에 그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을 해야 되는데 인신을 구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당연히 항의하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돈 몇 푼 못 낸 것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을 가야 되느냐. 저희들한테 많이 항의합니다. 형 집행장은 원래 경찰의 업무가 아니지만 현재는 그것을 집행한 후 그 결과까지 검찰에 보고해야만 한다. 지난 3월 15일 천안경찰서에는 1000여 장에 가까운 형 집행장이 한꺼번에 내려왔다. 작년 한 해 동안 발부된 형 집행장이 2,300여 건이었는데 단 하루에 997건이 발부된 것이다. 이것을 처리하느라 다른 업무는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가서 그 형 집행장을 이제 수령해 오는데 저희 지구대에 250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250건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평균 많이 내려와야 30건에서 50건 사이인데 그 몇 배가 한꺼번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령하면서 동시에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할 표현이 없었는데. 형 집행장이 과다 집행되면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벌금형에 대해 몇 차례의 통지 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바로 형을 집행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붙잡혀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사람 중에는 직접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검찰의 관행에 대해 강릉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신중 경정은 지난 2000년부터 줄곧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다. 여기 이제 형 집행장은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한 후 제일 마지막에 행사하는 것이고, 형 집행이라는 검찰의 업무를 경찰이 담당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이 합법적으로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는 현행범, 긴급 체포, 그리고 영장에 의한 경우에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신중 경정은 검찰이 형 집행장을 남발하는 것은 인권 유린에 해당한다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인신구금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본인에게 통지를 했다는데, 그런데 본인들은 또 통지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 그렇게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한 번 통지를 해놓고 무조건 사람을 잡아들인다는 건 이건 심각한 인권유린이죠. 문제는 일선 경찰관들이 이것이 위법한 일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검찰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이다. 수사의 지휘뿐만 아니라 형 집행 업무에서도 경찰은 검찰의 지휘 내용을 거스를 수